첫 번째 이야기. 논산 훈련소. 자대에 전입해온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7월. 8월에 후임들이 연이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에겐 정반대였습니다. 선임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저는 후임들과 비교당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심한 차별을 받다가 순간적으로 선임에게 대들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선임들은 저를 따돌렸고 후임들은 제 명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왕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답답해서 주말 쉬는 시간에 뒷뜰에 나갔다가 철책에 설치된 위장용 병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푸라기와 강목으로 만든 나무 병사였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일이 터지고 부러져서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듯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틈이 날 때마다 망치와 못을 가져다가 부러진 팔과 상한 부위들을 보수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대한 병사들이 두고 간 헌 전투복을 가져다가 다 찢어지고 낡은 겉옷까지 갈아입혔습니다. 웬만큼 수리를 하고 나니 나무 병사는 한밤중에 보면 살아있는 병사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왕따에서 벗어나 언젠가는 대접받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절 괴롭히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선임 중에 마로 병상병이 있었는데 야간 순찰을 나갔다가 그만 양 다리가 구덩이에 빠져 부러지는 바람에 국군 병원에 입원한 것입니다. 치료만 1년이 걸리는 중상이라 제대까지 병원에서 지내게 되어 더 이상 볼 일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지만 아무튼 저를 제일 괴롭히던 선임이 사라지자 속이 다 후련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머지 선임들도 차례로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고를 저질러 육군 교도소에 들어가는 등 제 주위에서 모두 한 사람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말을 안 듣던 후임은 애인의 배신으로 내내 우울해하다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목격하면서 보수해준 나무 병사가 보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혼자만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고까지는 이해가 갔지만 후임병이 자살한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자살한 모습을 첫 번째로 발견한 사람이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후임병은 목을 매단 채로 고개를 숙이고 긴 혀를 입술 밖으로 쭉 내밀고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걸려 있었습니다. 더욱이 목을 매단 장소가 나무 병사여서 마음이 더욱 심란했습니다. 저는 그 나무 병사를 치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군대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자 남의 목숨을 빼앗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심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보름달이 뜨자 삽과 곡괭이를 들고 나무 병사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나무 병사는 조용히 나무 틀에 매달려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나무 병사를 향해 곡괭이를 내리 찍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깜짝 놀라서 뒤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나무로 만들었는데 곡괭이로 찍자
끈적한 액체가 제 얼굴로 팍 튀는 것이었습니다. 뒤이어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헛것을 보았는지 그 나무 병사는 천천히 움직이더니 땅으로 내려와 무섭게 저를 향해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달려드는 나무 병사를 다시 한번 삽으로 내리찍었습니다. 그러자 머리가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무 병사의 손이 제 목을 움켜쥐더니 마구 조였습니다. 저는 발버둥을 치며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소리를 들었는지 황급히 달려오는 군화 소리가 들렸고 이윽고 나무 병사가 제 몸에서 떨어졌습니다. 당시 군중병이기도 했던 한 선임이 순찰 도중 이상해서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K2 개머리판으로 나무 병사의 허리를 박살내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 뒤로 자대 배치를 변경받아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대를 한 군중병은 제가 제대를 하기 전까지 종종 면회를 오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함께 그 살아 움직이는 나무 병사를 본 유일한 목격자였기 때문입니다. 나무 병사의 몸에서 들어있던 그 피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나무 병사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혹시 제가 전입해 오기 전에 부대에서 발생했던 왕따 사건의 피해자 영혼이 한을 맺고 그 나무 병사 속에 잠들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 영혼을 제가 깨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방문자.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물 하나가 올라왔다. 올린 사람 닉네임은 낚시였다. 나 반지하에 사는데 밖에서 누가 자꾸 문을 두드림. 곧 댓글이 줄지어 달렸다. 잠시 후 낚시가 다른 글을 올렸다. 이번에는 제법 길었다. 진짜임. 방금 전까지 문 두드리다가 이제는 갔음. 나 서울대생이고 작년부터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음. 여기에도 몇 번 글 올려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것임. 원래 살던 원룸 비워달라 해서 새로 구해야 하는데 어디가 좋냐고 물어봤음. 그러다가 바로 일주일 전에 이사한 것임. 인증할 수도 있음. 금요일 저녁, 자정을 향해 가는 시각. 방구석에 틀어박혀 컴퓨터 앞에서 혹은 스마트폰을 붙잡고 인터넷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신선한 떡밥이었다. 기다렸다는 듯 댓글들이 달렸다. 나 이 형 기억함. 반지하에도 괜찮은 거냐고 몇 번 물어봤음. 오, 진짜 완전 소름. 거기 어느 동네인데? 야, 이거 낚시 아니냐? 다 낚이고 있는 거야. 아, 안 되겠다. 내가 인증하겠음. 근데 이 상황에서 인터넷 함? 낚시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이 다른 회원들이 몇 가지 정보를 알아냈다. 낚시형 지난 글 검색해봤는데 모두 사실임. 뭐야, 진짜네. 대학생이고 방구하는 글 몇 달 전에 올렸네. 와, 반전이네. 야, 그래도 이거 너무 흔한 글이네. 얼마 지나지 않아 낚시가 다시 글을 올렸다. 진짜 무서웠다. 방금 또 왔다. 나 어쩌면 좋냐. 이번에도 댓글들이 호의적이었다.
걱정 반, 관심 반인 댓글들이 쭉 달렸다. 뭐십? 정확히 무슨 일임? 누가 문을 두드린다고? 문 열어밤. 글쓴이 조심. 어떤 상황이 자세히 말해봄. 야, 이상하게 인증할 정신이 있겠냐? 마지막에 댓글이 달리기 무섭게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흔하디 흔한 자취방 풍경이었다. 방은 하나였고 벽에는 작은 침대가 붙어 있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가득 쌓여 있었다. 옷은 대부분 침대 위에 올라간 상태였고 바닥은 만화책과 정체모를 화장지, 뭉치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어 보였다. 그나마 깨끗한 곳은 컴퓨터 주변이었다. 국그릇에 담뱃재가 수북히 쌓여 있기는 했지만 적어도 사람이 산다는 흔적이 보였다. 컴퓨터 책상 옆쪽, 침대 바로 위에는 창문이 하나 나 있었다. 김밥, 김 한 장을 붙여놓은 듯 작고 볼품없는 창이었다. 조금 열린 그 창 너머로 한 단 위로 올라온 도로가 보였다. 여기 내 방 인증. 반 지하고 지금은 나밖에 없음. 사진이 등장하자 분위기는 아까보다 더 달아올랐다. 어디서 듣고 왔는지 신규 회원들도 확 늘어 있었다. 모두 낚시의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음. 오늘이랑 비슷한 시간이었는데 롤을 하고 있었음. 근데 계속 통통통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임. 헤드셋을 벗어보니까 누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음. 나는 누군가 싶어 현관으로 갔음. 우리 집에 아주 족같아서 아파트에 있는 튼튼한 문이 아니라 셋시라고 하나? 까만색 그거 아무튼 옛날 스타일의 문임. 이제는 실시간으로 댓글이 달렸다. 나 알 것 같아. 외할머니 댁에 있는 그 문 말인감? 나도 알겠어. 간유리가 달려있지 아마? 저런 문은 발로 한번 차면 그냥 부서지는데. 아, 조용히 해봐. 낚시용 이야기하잖아.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라고 큰 소리는 아닌데 진짜 거슬림. 통통통통 이런 소리였음. 내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소리가 멈췄음. 살짝 무서워서 한참 서 있었음. 일부러 음악을 크게 틀고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것처럼 혼자서 막 떠들고 그러면서 있었음. 댓글이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와, 흥미진진. 나라면 지렸을 듯. 아,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러다가 문을 열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음. 비린내 같았음. 생선 비린내 같은 건 아니고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속이 울렁거리고 콧구멍 속이 근질근질한 그런 이상한 냄새였음. 아주 지독했음. 또다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글쓴이 조심해. 비린내는 특히 조심해. 얜 또 무슨 소리임? 내가 아는 게 있어서 말하는 것임. 비린내는 귀신 냄새임. 옛날부터 그랬음. 귀신이 지나간 자리에는 비린내가 난다고 할머니가 그랬음. 오, 전문가네. 야, 낚시형 겁주지만 낚시형 오줌 지림. 나 지금 너무 떨리고 무서운데 여기 글이라도 안 쓰면 미칠 것 같아서 계속 쓰는 것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늘도 누가 문을 계속 두드림. 방금 전 일임. 한참 두드리더니 이젠 가버림. 내가 누구냐고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음. 미리 말하는데 찾아올 빚쟁이도 없고 난 여친도 없음. 술 취한 놈 아닐까 생각도 해봤는데 여긴 번화가가 아니고 무척 외진 곳임. 낚시의 글은
뚝 끊겼다. 또다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뭐심? 무슨 일임? 나셩 무슨 일임? 왜 글을 쓰다맘? 아, 이거 느낌 안 좋은데? 누가 경찰에 신고 좀 해. 글쓴이 집이 어딘? 헐, 구글링 들어간다. 게시판은 득 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작이나 설정 놀이를 의심했던 네티즌들도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보며 걱정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담을 쏟아내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던 중 낚시가 다시 글을 올렸다. 또다시 문을 두드림.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완전 소름. 뭐심? 진짜임? 닭살 도둑. 낚시가 다시 글을 올렸다.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키 큰 사람인 것 같음. 그래서 몸을 문에 딱 붙이고 있음. 갑자기 전화가 안 됨. 아까부터 핸드폰 신호가 안 잡힘. 또다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헐, 레알? 와, 방금 소름, 완전 소름. 창문 밖으로는 못 나감? 또다시 낚시가 글을 올렸다. 문을 계속 두드림.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짐. 캠으로 중계할 테니 다들 보고 있음. 그리고 우리 집 주소는 서울시 은평구 땡땡땡 땡땡땡 지하임. 누가 아무나 여기 좀 신고해줌. 낚시의 모니터에 달린 캠은 정확히 현관 쪽을 비추고 있었다. 까만 화면이 이어지더니 이내 방한 풍경이 나타났다. 거친 입자의 화면 속에 방금 전 낚시가 찍어서 보여준 방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또다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실시간! 와우! 실시간이다! 내가 신고함. 나도 신고함. 근처에 사람 없음? 아무나 가서 좀 도와주러 가. 저거 내 방이랑 비슷한데? 소리도 좀 들려. 진짜 역대급이다. 와, 이거 인증 남겨야 됨. 누군가가 부서져라 다시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다. 낚시는 얘기했다. 누구세요? 낚시가 잔뜩 긴장된 목소리로 그렇게 물었다. 낚시는 평범한 체형의 남자였다. 그다지 마르지도 않았고 뚱뚱하지도 않은 그런 보통의 남자. 비록 뒷모습뿐이었지만 낚시가 얼마나 떨고 있는지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었다. 쾅! 못을 박아 넣은 듯 현관문을 두드릴 때마다 집 전체가 울렸다. 현관문에 간 유리에 시커먼 형체가 비쳐 보였다. 길쭉하고 마른 데다가 엄청나게 컸다. 유리는 금세 깨질 듯 했다. 누구세요? 도대체 누구십니까? 흥분한 낚시는 싱크대에서 부엌칼을 집어들었다. 형광등 불빛을 받은 칼날이 죽어가는 육식동물의 안강처럼 탁하게 번뜩였다. 낚시는 현관문을 향해 다가갔다. 그 사이에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 들렸다. 쿵쿵쿵쿵.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낚시의 몸이 움찔움찔 떨렸다. 낚시가 움직였다. 귀를 때려대는 소리를 뚫고 현관문 바로 앞에 다다랐다. 낚시가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가져다 댔다. 순간 소리가 뚝 멈췄다. 문을 부술 듯 때려대던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둔탁한 소음보다 날카로운 침묵이 더 무서웠다. 낚시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해서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였다. 쾅!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뜯겨나갔다. 시커멓고 거대한 무언가가 부서진 현관문을 뚫고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으아! 낚시가 비명을 질렀다. 아슬아슬하게 불 밝히던 형광등이 팥팥 소리와 함께 터져버렸다. 방 안은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처절한 비명과 신음이 들릴 뿐이었다. 그리고 무언가를 씹어 삼키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덩어리 하나가 날라와 카메라를 때렸다. 온 신경을 집중한 채 지켜보던 사람들은 기겁해서 컴퓨터 앞에 물러났다. 컴퓨터 모니터가 내뿜는 파리한 불빛 사이로 카메라에 부딪힌 덩어리의 정체가 드러났다. 바로 낚시의 목이었다. 눈을 부릅뜬 채 고통으로 일그러진 표정 그대로 처참하게 뜯겨나간 낚시의 목이 바닥에 나들금고 있었다. 사람들은 침묵했다. 더 이상 아무런 글도 올라오지 않았다. 그저 카메라만 돌아갈 뿐이었다. 울컥울컥 피를 솟아내는 낚시의 목을 배경으로 뼈를 부수고 살을 파먹는 게 개거울스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정체불명의 그 존재가 의미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였다. 바닥은 모두 피범벅이 되었고 카메라는 그것을 비추고 있었다. 점처 형체가 드러났다. 매끈한 피부에 털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끔찍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유독 새빨간 눈알이 뒤룩거리며 날카로운 이빨 사이로 피가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다. 드문드문 글이 올라왔지만 그 이후엔 아무런 댓글도 달리지 않았다. 그것이 눈알을 굴리며 입술을 양쪽으로 벌려 웃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섬뜩했다.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갑자기 카메라는 꺼졌다. 방송은 종료됐다. 사람들은 서둘러 사이트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글 하나가 올라왔지만 사람들은 읽지 않았다. 기억해?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왔잖아. 범인은 못 찾았는데 시체를 갈갈이 찢어서 죽인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었다고. 나 그때 이웃 주민이 했던 말 이제야 기억이 났어. 죽은 사람이 며칠 동안 그랬대. 누가 자꾸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다고. 이번에도 혹시. 그런데 누가 문을 두드려? 나랑 같은 사람 없나? 자꾸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 어찌된 영문인지 이 사건은 묻히고 말았다. 동영상이 잠시 떠돌긴 했지만 이내 인터넷에서 지워졌다. 지금도 그 동영상은 방문자라는 이름으로 어둠의 경로로만 유통되고 있었다. 동영상 앞에는 경고문이 나왔다.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이상한 존재로부터 방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중 누군가는 방문자가 문을 두드렸을지도 모른다. 물론
진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세 번째 이야기. 스승과 제자. 작년 여름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기양했다는 소식을 누군가에게 들었는지 평소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고등학교 은사님에게 연락이 왔다. 집에 꼭 놀러 오라고 하셨다. 사모님께 폐를 끼치기 싫어 밖에서 뵙겠다고 하니 집에는 아무도 없으니 놀러 오라는 것이었다. 다리를 다쳐 밖에 나가기가 어렵다고 하시기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선생님 댁으로 향했다.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빨리 뵙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 어린 시절 가난과 부합리한 사회를 탓하며 삐뚤어진 적이 있었다. 그때는 한 마리의 괴물이 되어 문제만 일으켰다. 싸움, 술, 담배, 도박 등 비행을 저지르고 다녔다. 그런 나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미신 분이 선생님이셨다. 당시에는 가난이 싫어 학교를 그만두고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하려고 했다. 그게 법에서 어긋나는 일이라고 해도 말이다. 그렇게 작정하고 자퇴서를 쓰기 위해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밥은 먹고 다니냐며 식사나 하러 가자고 하셨다. 피죽도 얻어먹지 못한 나는 짜장면이라면 사중을 못 쓰는 때였다. 중국집에서 선생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셨다. 사람 만드는 일 말이다. 선생님의 말은 그 어떤 체벌보다도 아팠다. 지금 너를 자퇴시키면 평생 마음의 한으로 남을 것 같다. 사랑하는 제자가 아무 계획도 없이 그저 돈 벌기 위해서 자퇴를 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자겠니? 내 제자만큼은 공부를 잘 못해도 좋고 대학에 안 가도 좋다. 다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도리는 하는 제자로 만들고 싶구나. 죽어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 경제적으로 문제라면 내가 널 도와주마. 졸업할 때까지만 학생의 본분을 다해주면 안 되겠니?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렇게 말해준 어른은 없었다. 그날 선생님의 애원으로 나는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난다. 이후 정신을 차려보니 손에는 어느덧 연필이 쥐어 있었고 눈앞에는 책이 펼쳐져 있었다.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꼴통 생활에서 벗어나 대학이란 목표에 점점 다가갔다. 대학 갈 돈은 없었지만 그래도 수능은 보았다. 좋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지방에서 괜찮은 평을 받는 대학에 붙었다. 죽기 살기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등록금을 벌기란 쉽지 않았다. 안간힘으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던 날이었다.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선생님과 부모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 부모님은 울고 있는 것 같아 예감이 좋지 않았다. 선생님은 나를 쓱 보더니 목례만 하고 나가셨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엄마는 펑펑 울면서 말씀하셨다. 너희 선생님이 네 대학 등록금을 내주셨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외투도 걸치지 않고 나는 뛰쳐나갔다. 선생님은 이미 저 멀리 보일 듯 말 듯 했다. 선생님을 크게 부르며 뛰었다. 지금이 아니면 마음속의 감사함을 모두 표현하지 못할 것만 같아 달리고 또 달렸다. 선생님은 뒤늦게 나를 발견하곤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고 계셨다. 도대체 나 같은 인간에게 왜 그렇게 잘해주시냐고 물었더니 선생님은 주먹으로 내 머리를 꽁하고 때리셨다. 시끄러워 녀석아. 은혜는 나한테 갚지 말고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아라. 역시 넌 나쁜 학생이 아닌 넌 정말 참 착한 학생이야. 선생님은 위로하듯 내 어깨를 툭툭 치셨다. 나는 그날을 잊지 못한다. 아버지가 계셨지만 늘 술만 마셨고 집안은 늘 쑥대밭이었다. 나는 부성애를 느낀 적이 없었다. 선생님께서는 늘 아버지의 빈 자리를 채워주셨다. 선생님은 5년 만에 뵙는 것이었다. 전화로 연락은 자주 드렸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못 뵌 것이 죄송했다. 양손 가득 선물을 사 부랴부랴 선생님 댁으로 향했다. 배를 누르니 선생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다. 마음이 울컥한 것이 당장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5년이란 시간은 선생님을 그대로 관통한 듯 보였다. 꽤나 흰머리가 수북했고 점점 더 야이셨다. 하지만 워낙 깔끔한 분인지라 여전히 멋있으셨다. 선생님을 생각하면 늘 반듯한 아나운서가 떠올랐다. 선생님 잘 계셨어요? 너무 늦게 찾아뵈서 죄송해요. 선생님께서도 활짝 웃으며 안아주셨다. 눈물이 났다.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며 서울로 갔었는데 성공은커녕 평범한 생활도 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 너무나 죄송했다. 나는 다리는 괜찮냐고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물었다. 선생님은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다며 오히려 나를 격려해 주셨다. 내가 서울에 있는 동안 선생님의 아드님은 결혼을 해 미국으로 갔다. 이후 며느리가 임신을 해 사모님도 따라갔는데 혼자 계신 지 꽤 오래되었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혼자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집이 매우 깨끗했다. 가구며 책이며 신문, 리모컨 등이 반듯하게 자리 잡혀 있었고 먼지 한 톨도 없었다. 은퇴를 하시고도 여전히 반듯한 생활을 이어오고 계셨다. 선생님과 나는 중국 요리를 좋아했다. 예전 추억도 떠올릴 겸 근처 중식당에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배달시켰다. 잠시 후 배달원이 왔고 선생님이 계산할까봐 잽싸게 나가서 배달원에게 돈을 지어주었다. 음식을 들고 식탁으로 갔다. 선생님께서는 왜 계산을 먼저 했느냐며 호통을 치셨지만 나는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덮는 랩을 조심스럽게 뜯었다. 선생님을 보는데 그저 웃음만 나왔다. 선생님께서도 빙긋이 웃으며 젓가락을 드셨다. 선생님께서는 예전부터 짜장면을 유독 좋아하셨다. 다리가 불편하니 직접 먹으러 가지는 못하셨고 그렇다고 한 그릇을 어떻게 배달시키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짠했다. 선생님은 입에 짜장면을 묻혀가며 정신없이 드셨다. 많이 시장하셨던 모양이다. 음식을 항상 맛있게 드시는 분은 아니었기에 그런 모습이 보기가 좋았다. 음식을 드시면서도 선생님은 나에게 궁금한 것이 많았던 모양이었다. 다른 회사로 들어갈 생각은 없느냐? 대학원에 간다며 무슨 공부를 할 것이냐? 건강에는 별탈이 없느냐? 그러면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응원한다고 하셨다. 본인만큼은 나를 믿는다고 하셨다. 그러면서도 필요한 건 없느냐며 물으셨는데 죄송스러워 너스레 웃음을 떨었다. 선생님이 지금처럼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난 이렇게 말씀드리고 빙그레 웃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살아온 이야기, 추억 속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 슬슬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섰다. 그러나 선생님의 불편한 다리가 신경 쓰여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선생님도 오랜만에 반가운 제자를 만나니 아쉬운 모양이었다. 사실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지만 마음이 무거워 차마 일어설 수가 없었다. 선생님, 그럼 저녁까지만 조금 더 있다 가겠습니다.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요. 양손 가득 사온 선물을 풀어보며 선생님은 좋아하셨다. 그러나 선생님이 많이 외로우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조금만 더 놀다가 가라는 말이 안쓰럽게 들렸다. 하긴 다리가 불편하니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셨을 테다. 그렇다 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나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찡했다. 예전에는 다른 제자들이 왕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다들 먹고 살기 바빠 뜸한 것 같았다. 선생님께서는 나에게만 잘해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에게 똑같이 사랑을 나누어 주셨다. 나만큼 어려운, 아니 나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도 도운 적이 있었지만 항상 티를 내신 적이 없으셨다. 어느덧 해가 모습을 완전히 감추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시간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나는 현관문 앞으로 가서 누구냐고 물었다. 50에서 60대 아주머니의 목소리였다. 문을 열어도 되는지 선생님의 동의를 구하고 고개를 돌렸다.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공포에 질린 듯 상기되어 있었다. 선생님, 옆집에서 찾아왔는데 열어주면 안 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다. 절대로 열어주지 말라고 하셨다. 이유를 물으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무슨 영문인지 당황스러웠다. 인사를 하고 가려다가 현관문 밖의 아주머니가 이상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께 나지막히 여쭈었다. 선생님, 혹시 옆집에 사시는 분이 이상한 분인가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의 안색이 심하게 창백해졌다. 걱정이 되어 경찰이나 구급대원을 부르려고 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나의 팔목을 잡으며 괜찮다고 하셨다. 그러나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옆집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셨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신경이 곤두섰다. 매우 놀란 것 같은 선생님을 거실에 눕혔다. 옆집 아주머니라는 사람의 예의도 없이 문을 두드리기에 따지고 싶었다. 행여나 선생님께 해코지할까봐 내가 나서서 해결하고 싶었다. 아주머니는 여전히 문을 두드렸다. 화가 나 문을 벌컥 열었다. 문 밖에는 인상 좋은 아주머니가 서 있었다. 에? 성태네가 아니네. 댁은 니주? 고작 그런 거나 물으려고 문을 그토록 두드렸나 싶어 투명스럽게 대답했다. 저는 이 집 주인의 제자입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 아주머니는 미안한지 멋쩍은 미소를 지으셨다. 아니, 그게 이 집 가족들이 여행 간다고 해놓고 오랫동안 집을 비워놨는데 이상하게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까부터. 그리고 문 앞에 배달 그릇도 있어서 이상해서 돌아온 줄 알고 문을 두드렸지. 나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선생님은 이 집에 계속 계셨다고 했다. 선생님이 지금 아주머니 때문에 놀라 누워 계신다니까 아주머니는 재빨리 거실로 들어왔다.
그러나 좀 전까지 계시던 선생님은 온데간데 없었다. 화장실에 가셨나 싶어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아주머니가 나를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쳐다보는 게 아닌가. 나는 하는 수 없이 선생님을 모셔오겠다며 기다리라고 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화장실에 계시지 않았다. 안방에 들어가셨나 싶어 찾아갔지만 그곳에도 없었다. 이상하네요. 좀 전까지 계셨는데. 아주머니는 나를 무섭게 노려보았다.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어 경직됐다. 도대체 댁은 니슈? 아주머니는 부엌에서 칼을 잡아들며 한 발 물러섰다. 내가 자신을 해칠 거라고 오해하신 것 같았다. 억울한 마음에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물었다. 그러나 의심은 계속됐다. 당신 도둑 아니오? 여기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소? 뒷걸음질 치며 오지 말라고 칼을 휘두시는데 자칫하다 큰일이 날 것만 같았다. 아주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곳에 온 이유를 사실대로 말했다. 신분까지 밝혔다. 서울에서 방송 외주 제작을 했었다고 말한 뒤 이건 회사의 명함과 신분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아주머니는 그것을 주워 한참을 보았다. 그래도 의심이 풀리지 않는지 계속 경계하시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셨다. 나 또한 아주머니가 의심스러워 경찰이 와줬으면 했다. 경찰에게 연락을 하고 나서야 의심이 풀린 듯 아주머니가 다시 물었다. 정말 수상한 사람 아니에요? 사실 6개월 전에 말이야. 이 집 아들 성태가 구입한 아파트에 중도금을 넣어야 한다면서 성태 엄마가 나한테 1,000만 원을 빌려갔지 뭐예요. 보름 뒤에 준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는 거야. 이 집 아저씨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2박 3일 정도 쉬고 온다나 뭐라나. 근데 6개월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야. 아주머니는 사모님께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다고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니 일리가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디 가신 걸까? 나는 계속해서 선생님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주머니는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다. 이봐 총각, 그럴 리가 없어. 이 집 아저씨 치매 걸렸어. 가족도 못 알아봐. 나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며 소리를 질렀다. 그럴 리가 없었다. 서울에 있을 때 연락이 뜸했지만 분명 새해 인사도 드렸고 답장도 받았다. 아주머니야말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에 선생님과 식사도 했는데 말이다. 짜장면을 시켜 먹었던 중국집에 전화를 걸었다. 오후에 배달했던 사람을 바꿔달라고 했다. 제가 2사람이 있었는지 3사람이 있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짜장면 한 그릇은 왜 안 드셨어요? 나는 그만 놀라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잠시 안심했던 아주머니는 나를 더욱 의심했다. 거봐 총각, 이상하잖아. 당신 도대체 누구슈? 정신을 차리고 집 안을 둘러봤다. 온갖 먼지들이 집을 뒤덮고 있었다. 천장 구석에는 거미줄이 한때 엉켜 있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쿰쿰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그런데 주방 옆에 있는 방에서 선생님의 소리가 들려왔다. 당장 그 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보이지 않았다. 식당에서 쓸 법한 커다란 냉장고만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냉장고 안에서 사람 기침 소리가 났다.
설마 싶었지만 모든 곳을 찾아볼 수밖에 없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컴컴한 냉장고 안에는 조금 전 선생님과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다. 나는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의문과 분노가 교차되었고 이내 슬픔이 모든 걸 지배했다. 냉동고 속 선생님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여느 때보다 활짝 웃고 계셨다. 그 모습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다. 달려온 아주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 쓰러졌다. 경찰이 왔고 나는 용의자로 지목되어 경찰서에 갈 수밖에 없었다. 서울에서 회사와 병원을 다녔던 각종 기록과 증거로 내가 선생님을 살해했다는 혐의는 벗었다. 다만 그날 내가 선생님과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었다는 건 믿지 않았다. 그 때문에 며칠 동안 용의선상에 있었다. 시간이 꽤 지나 범인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다. 어느 날 선생님이 동네에서 길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에 불안함을 느낀 선생님은 당장 병원으로 향했다.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질 않았다. 치매 진단을 받은 것이다. 그 후 증상이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는데 하필이면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못 드린 뒤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에 있는 사상, 지식, 추억, 고민 등이 어딘가로 사라졌다. 본인이 교사했던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때쯤 가족들도 지쳐 있었다. 사모님과 성태가 치매에 걸린 선생님을 앞에 두고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만 것이다. 엄마, 저 인간 말이야. 사고사로 위장시켜서 죽여버리면 보험금 좀 받지 않을까? 사모님은 선생님이 들을 수도 있다며 조용히 하라고 눈치를 줬다. 그러거나 말거나 성태는 치매 걸린 노인이 뭘 알겠냐며 패륜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순간 성태의 뺨에서 찰싹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선생님의 정신이 돌아온 것이었다. 그런 자식을 야단치는 선생님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이다. 제자들을 인간 만든다시고 아들의 인간됨은 챙기지 못했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워 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성태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며 대들기 시작했다. 가족의 본 모습을 그제야 알게 된 선생님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죽기 전이라도 아들을 인간답게 만들고 싶었던지라 손바닥으로 뺨을 또 내리쳤다. 하지만 성태는 맞아도 인간이 못될 사람이었나 보다. 녀석은 주먹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가격했다. 아들에게 얼굴만 맞았겠냐마는 마음도 사분오열 찢어졌을 것이다. 선생님은 결국 스스로를 비관하여 근처에 있던 헝겊으로 목을 졸랐다.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선생님은 그렇게 눈을 감으셨다. 성태는 누가 봐도 살인범으로 몰릴 위기였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살해한 페류나라는 타이틀로 언론에 기사도 날 것이다. 그래서 일단 아버지를 냉동고에 넣어두고 처리할 방법을 모색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얼린 시체를 토막내서 서서히 처리할 생각이었는데 부인이 임신을 해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사모님도 며느리를 돌보기 위해 함께 가려고 했다. 그러나 수중에 돈이 없었기에 옆집 아주머니에게 1,000만 원을 빌렸다.
그렇게 도망치듯 여행을 다녀온다며 아들네가 있는 미국으로 갔다. 선생님은 차디찬 냉동고에 6개월이 넘도록 혼자 계셨다. 시간이 지나 생각하니 선생님의 시체를 그렇게 처리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자신들만 미국에 얌전히 있으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었다. 부검 결과가 나왔다. 사인은 헝겊으로 인한 질식사가 아닌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이었다. 선생님은 목을 매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다. 냉동고에 있는 동안 추위에 떨면서 돌아가신 것이다. 선생님은 차갑고 추운 상자 속에서 뭐가 좋아 웃고 계셨던 걸까? 다리에서 골절된 부분이 발견됐다. 경찰은 다리가 삐져나온 상태에서 냉동고 문을 세게 닫았기 때문인 것만 같다고 했다. 충격적인 상황에 구토가 나올 것만 같았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냉동고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선생님을 보며 혹시나 했던 일이 모두 현실로 일어나 버렸다. 사모님과 성태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도 나에게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가족들에게 내가 상주가 되겠다고 말한 뒤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선생님의 소식을 전했다. 선생님께서 근무했던 학교에도 연락을 했다. 장례식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선생님의 첫 제자부터 모교의 선후배, 그리고 선생님이 근무하셨던 다른 학교의 졸업생까지 줄을 지었다. 그들을 보며 선생님은 절대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으셨다고 생각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나를 비롯한 100여여 명의 제자들이 상주가 되어 조문객을 받고 있었다. 잠깐 자리를 비워도 되겠다는 생각에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담배에 불을 붙이며 다시 한번 그날의 일을 정리했다. 첫째, 나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선생님이었을까? 둘째, 선생님과의 만남은 진짜였을까? 셋째, 선생님은 왜 옆집 아주머니가 왔을 때 두려워했을까? 첫 번째 의문에 대해 정리하자면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선생님이 분명했다. 그러나 통화 기록이 사라졌기 때문에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이것 때문에 경찰서에서 애를 먹었다. 하지만 통화한 것은 사실이기에 내가 선생님 댁으로 놀러간 것이다. 두 번째, 선생님과의 만남 또한 진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선생님과의 대화가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아들 내외와 사모님이 미국에 있다는 사실은 선생님께 처음 들었다. 내가 전혀 모르던 사실이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나는 선생님과의 영혼과 만난 것일까? 그렇게까지 나를 보고 싶어 하셨으니 더 놀다 가라던 선생님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만약 앞에 두 답이 맞다고 가정해보면 세 번째 의문의 답도 추측할 수 있다. 선생님께서 아주머니의 등장을 왜 두려워했는지 알 것만 같다. 사모님이 옆집 주머니에서 1,000만 원을 빌리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은 살인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꽤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완전 범죄도 가능했을 것이다. 아주머니는 1,000만 원을 받기 위해 매일같이 문을 두드렸고 어느 날 내가 선생님 집에 놀러 온 것이다. 나와 아주머니가 만나면 성태와 사모님이 저지른 일이 세상에 알려질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이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이유는 그 때문이었던 것 같다. 선생님은 성태와 사모님의 완전 범죄를 원하셨던 걸까?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것은 냉동고에서 발견된 선생님의 미소다. 나와 지냈던 시간들을 회상하다 돌아가신 게 아닐까? 그래서 나에게 연락을 하신 게 아닐까?